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미국의 법률 정보 체계와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입니다. 이 영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센터의 학문적 글쓰기 강좌 시리즈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 자료와 함께 여러분께 제공이 된 슬라이드 자료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법률 정보 또 법률 문헌 체계와 검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미국의 연방 체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서 연방과 주 간의 권력 분립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입법 체계와 법원의 관할 등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은 미국의 연방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서 연방과 50개의 주, state이죠. 우리가 주라고 번역하는 50개의 states가 51개의 sovereignties를 주권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입니다. 미국의 연방 헌법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의 체계와 가장 핵심적이기도 한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분배 또는 권한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조문은 3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본문의 6조, 특히 본문 6조 중에서도 제2문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Supremacy Clause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방과 주의 법률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정 제10조입니다. 10th Amendment인데요. 그 슬라이드의 하단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적시가 되어 있는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문 1조 중에서도 제8항입니다. 본문 1조의 8항은 열 몇 개가 되는 미국의 연방 정부 중에서도 연방의회가 입법할 수 있는 연방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주간 통상 규제에 관한 연방의 법률을 입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별명은 Commerce Clause입니다. 또는 Interstate Commerce Claus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헌법 중에서 본문 6조, 특히 본문 6조 2문, 그리고 수정 10조, 그리고 본문 1조 8항 이 3개의 연방 헌법의 조문은 미국의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특히 연방의회와 주의회가 각각 어떠한 대상 사안에 대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가, 각각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 규정들입니다. 이와 같은 3개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 10조에 근거해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각각 이 슬라이드의 하단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 정부는 Government of Reserved Powers라고 하고 있는데요. 연방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주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방정부, 특히 연방의회에 대한 것인데요. 연방정부는 Government of Enumerated Powers라고 불리며 연방정부, 특히 연방의회는 미국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 부여한 권한, 그리고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만 연방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연방 헌법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연방 헌법은 1787년에 초안이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 당시 13개였던 주의 비준을 거쳐서 발효하였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앞전자의 전문 preamble이 존재하고요. 1787년에 조항이 작성되고 비준이 된 7개의 본문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 1781년으로부터
19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27개의 수정 조항이 더해져서 27개의 수정 조항 (amendment provisions)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 연방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수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의 10th Amendment까지, 그래서 Bill of Rights라고 불리고 있는 기본권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27개의 수정 조문 중에서 제13조, 14조, 15조의 3개의 수정 조항은 Reconstruction Amendments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료한 1865년 이후의 기간에 각각 수정 제13조, 14조, 15조가 제정이 되어서 3개의 수정 조항을 합해서 Reconstruction Amendment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정 제14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적법 절차 Due Process Clause이고요. 또 평등 조항 Equal Protection Clause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수정 제14조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 연방 헌법의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미국의 연방을 잘 이해하고 이와 같은 연방 체계에 따라서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조문 중에서 본문 제6조, 특히 제2문 second paragraph가 Supremacy Clause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 제10조 1791년 수정 제10조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정부, 주 의회는 연방 헌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 특히 연방의회는 이와 반대로 또는 이에 대해서 미국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숙권한 경우,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입법권과 또 정부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미국 연방헌법의 본문 1조 중에서도 제8항입니다. 1조 8항인데요.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해서 연방 정부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연방 헌법의 어느 부분에서는 어디에선가는 이와 같이 미국 연방 정부, 특히 연방 의회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미국 연방 헌법의 본문 1조 8항입니다. 그래서 본문 1조 8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 정부가 미국 연방 의회가 US Congress가 입법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의 대상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 규정은 주간 통상 규제 조항 Interstate Commerce Clause 또는 Commerce Clause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조 8항의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인데요. The Congress라고 The US Congress이죠. 미국 연방의회입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그리고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가는 그러한 necessary and proper clause가 마지막에 존재하는데 그 앞에 하나하나 열거가 된 조문 중에서는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주 2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주 간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권은 연방의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방 헌법의 1조 8항의 Commerce Power 부분이고요. Commerce Clause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은 공히 Commerce라고 하는 개념을 대단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주간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의회가 연방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리를 여태까지 정립시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Reconstruction Amendments인 미국 연방 헌법의 수정 13, 14, 15조의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수정 14조와 같은 경우에는 제5항입니다. Section 5인데요. 수정 13, 14, 15조의 각각의 본문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권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13, 14, 15조의 각 마지막 항들을 Enabling Clause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헌법의 수정 제10조 그리고 본문의 6조 특히 제2문 그리고 본문의 1조 8항 그리고 수정 13, 14, 15조의 각각의 마지막 항에 근거해서 연방의회는 연방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주 법률에 대해서 연방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10조에 근거해서 주의회가 주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연방체계 하에서의 권력 분립, 특히 연방과 주 간의 권력 분립이 더해져서 연방정부 내 그리고 주정부 내의 권력 분립은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내 권력 분립과 같은 수평적인 권력 분립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더해서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수직적인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연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연방 법률 그리고 이외 주정부가 주의회가 제정하는 주법률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로 연방과 주 간의 입법권의 권한 배분 문제로 시작이 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권의 문제는 결국 사법부의 관할을 규정하는 것도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법원, 주법원의 관할의 문제로 직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체계에 특히 입법권과 사법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과 직결되는 차원에서의 미국의 법 체계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고요. 미국의 법 체계는 영국의 법 체계와 함께 커먼 로 그리고 선판례 구속의 원칙을 공통으로 하여서 대륙법계 Civil Law System에 대비해서 보통법계 또는 우리가 영미법계 Common Law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법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체계와 미국의 법체계가 함께 보통법계 또는 영미법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연방제도를 채택한 점에서 그리고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에 기해서 오늘날에는 영국의 법체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률이나 특히 미국의 법원의 판례에서 영국의 선례를 직접 언급하는 예는 연방의 초기에는 다소 있었으나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미국의 법체계 그리고 미국의 법률 정보, 미국의 법률 문헌은 영국의 법체계나 영국의 법률 정보, 영국의 법률 문헌 체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도 하에서 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을 포함한 모든 연방법, 헌법법률명령 규칙, 연방의 헌법법률명령 규칙의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는 커먼로 그리고 에쿼티를 포함한 보통법 체계를 기초로 하여서 정립이 되고 발전이 된 체계이기 때문에 단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랑스 법 체계의 영향을 받아온 루이지애나 주는 이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법체계를 제외한 주의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보통법을 기초로 하여서 정립이 된 체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커먼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 주의회가 주의 보통법 하에서 정립이 된, 누적이 된, 집적이 된 주의 선 판례들을 주 법률로 성문화, cod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화하여서 오늘날에는 주의 법률은 처음부터 각 주의 의회가 주의 법률로 성문 법률로 제정을 한 성문 법률들이 존재하고 또 이에 더해서 원칙적으로 커먼로 체계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개별 주의 의회가 개별 주의 해당되는 주의 커먼로 하에서의 누적된 주 판례를 주의회가 성문화시킨 주법률의 두 갈래로 정립이 되어서 이와 같은 주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률 체계, 정보, 문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이 배심제도 그리고 배심재판입니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모두에서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배심재판 제도가 존재하고 배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법원, 근원 원자의 법원, source of law라는 의미에서의 법원, 미국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법 주체, 체계, 그리고 입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의 입법 주체인 연방의회, US Congress는 양원제 의회입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US Senate 그리고 US House of Representatives이죠. 상원과 하원은 상원은 개별 주에서 주민이 2명씩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50개 주가 존재하고 있어서 50개 주 곱하기 2라고 해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선출되고 있지요. 이 중에서 미국의 연방 부통령이 당연직 연방 상원의 의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 상원은 각 주별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100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 부통령이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평소에 연방의 부통령인 상원 의장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부 동수가 된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방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인 연방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연방 각 주마다 연방 하원 의원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나 텍사스 주나 플로리다 주처럼 인구가 대단히 많은 주에서는 50명에 육박하거나 50명을 넘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수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인구가 대단히 적은 주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미국의 연방 헌법에서는 인구가 아무리 적은 주라고 하더라도 연방 하원의 1석을 보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방 하원에 1명만을 선출하는 주도 6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이 된 미국의 연방의회는 양원제로서 원칙적으로 어느 한 원에서 법률안이 제출 발의가 되고 나면 양원을 모두 통과했을 때 연방 법률로 입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로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과정에서는 양원의 소속 의원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원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원에서 법률안이 연방 법률안이 제출 또는 제출 발의되었을 때에 다른 한 원도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을 때, 즉 하나의 법률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했을 때에 법률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더해서 미국의 연방 대통령은
제의 요구권, 법률안 제의 요구권, 우리가 비토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했을 때 그 이후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가중된 정족수로 다시 한번 법률로 통과시킨다면 법률로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양원제로서의 미국 연방의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법률안이든 어떤 원에서 먼저 제출되어도 발의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입 세출 관련되는 법률안은 보다 직접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원에서 먼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선자를 써서 선출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입법 주체 그리고 입법 체계, 입법 과정은 연방의 입법 주체 체계 입법 과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현재 50개 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브라스카 주의 의회는 단원제 의회이고 이외의 다른 주들은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 주 법률의 입법 과정은 연방 의회에서의 연방 법률의 입법 과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즉 연방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연방 대통령이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가진다면 주의회의 입법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주지사가 주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의 입법 체계와 입법 과정은 연방의 입법 체계 입법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법령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이 법령 체계 속에서 어떻게 각각 인용하고 표기하는가와 직결이 될 것입니다. 연방과 주를 나누어 보실 것인데요. 미국의 연방의 법 체계는 연방 헌법, 연방 법률, 그리고 연방 명령과 연방 규칙, 이렇게 연방 헌법과 법률 및 하위 법령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조약, 미국이 국가로서 체결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은 하나가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서 미국의 연방 체계와 연방 국가가 성립이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인 연방 헌법이고요. 국가 최고법입니다. 연방 법률은 US statute 또는 federal statute이죠. 미국의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연방 법률입니다. 그 대상 사안이나 연방의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미국 연방헌법 1조 8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된 법률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서 public law 그리고 private law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별에 따라서 연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편제상 statute at large라고 부르는 그러한 편제, 그리고 United States Code의 약칭으로서 USC 체계로 편집하기도 합니다. USC라고 하는 것은 United States Code의 약칭으로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석이 더해지게 될 때에는 USCA라고 약칭하여서 United States Code Annotated라고 하는 체계로 편집하기도 합니다. USC 번호와 USCA 번호는 타이틀 번호와 섹션 번호 모두가 일치합니다. USC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의 하위 법령에는 대표적으로 연방 행정명령,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연방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연방의 관보 Federal Register 그리고 CFR이라고 약칭하는데요.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에 대해서 주의 경우에는 주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미국 연방헌법 수정 10조에 근거해서 포괄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률은 우리가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주의 법률인데요. 주의 법률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처음부터 주의회가 성문 제정 법률로 제정을 한 주 법률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유형은 커먼로 체계 하에서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하고 커먼로 체계 하에서 주 법원 체계에서
집적이 된 누적이 된 선 판례를 주의회가 주법률의 형태로 성문화한 주법률도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든 현재 존재하는 주법률이라면 주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특히 연방법률에 대비해서 주법률로 존재하는 법의 실체적인 내용에는 대표적으로는 재산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법, 회사법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별 주마다 주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갖추고 있습니다. 재산법이나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법과 같은 것들은 주의 법률 중에서도 원칙적으로 커먼로 체계 하에서 정립이 된 그러한 주법들입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주요 법률의 법령 문헌 근거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미국의 사법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연방과 주를 나누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연방의 법원 체계는 3심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그리고 연방 상소법원 또는 항소법원이라고 번역하는 US Court of Appeals가 존재하고, 그리고 국가의 최고법원 그리고 연방 최고법원으로서의 미 연방 대법원 US Supreme Court가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지방법원은 94개, 연방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13개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연방 법원 조직에는 특별법원으로서 연방 조세법원인 Tax Court, 그리고 연방 배상 청구 법원인 Claims Court, 그리고 연방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가 존재합니다. 주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50개 주 중에서 많은 주들이 3심, 연방과 같은 3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3심제 법원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주들은 2심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방이든 주이든 미국은 원칙적으로 커먼로 체계 하에서 정립이 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적인 쟁점과 법적인 쟁점을 모두 심리 판단하는 그러한 심급으로서의 트라이얼, jury trial, 그리고 jury라고 하는 배심 재판은 트라이얼 단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트라이얼 단계가 있고, 그리고 법적인 쟁점만을 다시 한번 심리 판단하는 단계라는 개념 정의를 가진 그러한 의미에서의 상소 단계로 어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방이든 주이든 3심제라고 하면 트라이얼이 한 번, 그리고 어필 심급이 2번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어떠한 일부 주처럼 2심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트라이얼이 한 번, 그리고 어필 심급이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심급에서의 법원은 판례를 생성하게 되고, 각각의 판례들이 어떻게 인용되고 어떻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점을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특히 민사소송은 미국의 연방 단계에서의 FRCP로 약칭이 되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f 1938입니다. 1938년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형태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FRCP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거의 그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어서 FRCP를 이해하시면 연방과 주 모든 단계에서의 민사소송 체계와 단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FRCP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서 국가가 하나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점차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법령 정보, 법령 문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법령과 판례의 표기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법령을 표기하는 방법은 역시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따라서 또 연방 법령과 주 법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방 법률을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예시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바마 케어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온 이와 같은 연방 법률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연방 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그리고 어떤 연방 법률의 정식 명칭을 표기하는 방법은 그 법률의 공식적인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그리고 그 제정된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효력을 가지게 된 발효한 연도를 뒤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는 연방 법률의 정식 명칭인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그리고 2010이라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 연도를 이후에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연방 법률의 정식 명칭 그리고 발효한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연방 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이외에도 미국의 연방 의회는 제정과 동시에 공식적인 약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법률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공식 약칭은 PPACA 또는 ACA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속칭 또는 별칭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처럼 오바마 케어 액트가 이 법률의 속칭 또는 통칭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식으로 표기하고 인용하는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 오바마 케어 법률은 Public Law와 Private Law의 구별 중에서 그 적용의 범위에 따라서 Public Law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Public Law라고 기재하고 이 법률이 제정된 회기 그리고 회기 내 입법된 법률의 연번 이렇게 표시하여서 오바마 케어 법률의 공식 인용 또는 표기의 방식의 하나로 Public Law 번호는 Public Law라고 기재하신 후 111에 14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체계 속에서 법률,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스태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태츄트 넘버가 붙게 되는데요. 124 그리고 스태츄트의 약칭 그리고 119 이 조항의 번호는 시작되는 번호인 119만을 표시하셔도 되고 시작과 끝을 모두 표시하셔서 119에서 114로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시거나 공식으로 표시하실 때 법률의 정식 명칭과 함께 가장 공식적이고 널리 통용이 되는 방식은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42 USC 그리고 섹션 18001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미국의 연방의회가 연방 법률을 제정하고 나면 대략 1년 정도의 단위로 그 기간 동안 제정된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모든 연방 법률을 모아서 재분류하고 이와 같이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타이틀 번호라고 타이틀 넘버인데요. 42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케어의 타이틀 번호입니다. USC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United States Code이고 그리고 주석이 붙어 있다면 앞뒤의 번호는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USCA, United States Code Annotated라고 해서 관련되는 어떤 다른 문헌을 인용해주고 또 관련되는 판례를 인용하기도 해서 주석을 풍부하게 붙이는 경우에는 USCA 편제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USC 그리고 USCA 타이틀 번호와 섹션 번호는 동일하고요. USC에 대해서 보시면 이와 같은 법령집에 약 1년 단위로 편입을 하게 될 때 이 법률의 해당되는 이 법률이 어느 영역에 실체적인 내용상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타이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편입하게 되는 작업의 이전 작업
까지의 42라는 타이틀 속에서 예를 들어서 18,000번까지가 편입이 되어 있다면 이번 편입 작업에서는 그 이전의 작업 이후의 연번을 쭉 연번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오바마 케어 법률과 같은 경우는 타이틀 번호는 42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편입 작업에서 18,001부터의 섹션 번호를 부여받게 되어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법률을 정식으로 기재하시고 인용하실 때에 USC 체계로서는 42 USC 그리고 섹션 번호 18,001 이렇게 인용하시거나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법률의 인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주법률의 표시 또는 인용법은 연방법률의 표시 또는 인용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법률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일부이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Education Code 그리고 섹션 번호 그리고 괄호 속에는 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발효한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판례의 표기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연방의 판례 표기와 주의 판례 표기를 각각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판례의 표기 방식은 연방 대법원인지 연방 항소법원인지 그리고 연방 지방법원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방 대법원 판례로 예시한 것은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란다 vs 애리조나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의 1966년 판결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헌법 12조 관련하여서 영향을 주어서 미란다 고지, 미란다 룰의 연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미란다 고지라고도 불리는 고지의 근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란다 vs 애리조나라고 하는 1966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384 US 436 이렇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Supreme Court Reporter 방식으로 S 그리고 CT라는 Supreme Court라고 약칭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L.ed.이라고 된 Lawyers Edition 이렇게 세 가지의 판례집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나만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주 공식적으로 인용을 하실 때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모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US라고 된 것과 Supreme Court라고 된 것은 각각 United States Reporter 그리고 Supreme Court Reporter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공식 공간하는 판례집 각각 앞에 있는 숫자는 판례집의 번호, 연번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해당되는 판례, 우리의 예와 같다면 미란다 vs 애리조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판례가 이 판례집 속에서 포함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판례 중에서 어느 특정 면을 인용하시고 싶으시다면 US를 인용하는 경우에 384 US 436이라고 쓰시고 그런 다음에 쉼표하신 다음에 특히 구체적으로 인용하시고 싶은 판례집의 면수를 연이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 방식이나 Supreme Court Reporter 방식 이렇게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Lawyers Edition, 특히 Second E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의 변호사 협회에서 공식 출판하는 그러한 판례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US Report나 Supreme Court Reporter나 Lawyers Edition 특히 근래에는 Second Edition인데요. 어떤 것 하나만을 인용하셔도 좋고 사용하셔도 좋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판례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미국은 당사자주의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당사자의 이름을 적시합니다. 민사인 경우 처음에 이 판례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원고 대 피고로 이름이 붙여지고 형사라면 연방 사건일 때는 United States 그리고 주 형사 사건이라면 주의 이름 State of California라든지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라든지 주의 이름 그리고 versus 피고인 이름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민사라면 원고 대 피고, 그리고 형사라면 미 연방정부 대 피고인, 주라면 주명, 그리고 주정부 대 피고인, 이렇게 각각의 판례 이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항소를 하게 되거나 상고하게 되는 경우, 즉 상소하게 되는 경우, 연방 체계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누가 상소하는지에 따라서 이 판례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상소한 측의 이름이 앞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1심에서 정해진 당사자 이름에 따른 판례의 이름을 고정시켜서 상소하더라도 바뀌지 않게 하는 주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비교법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연방의 체계에서는 누가 상소했는지에 따라서 상소한 측의 이름을 먼저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예시한 미란다 대 아리조나, 미란다 vs 애리조나라고 하는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리조나 주의 형사 판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vs 미란다로 출발을 하였던 주의 형사 판례였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연방 체계 속에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판단되게 됨에 따라서 미란다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미란다 vs 애리조나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연방 항소법원과 지방법원도 원칙적으로 공간되는 판례집의 그 번호, 판례집 번호를 판례집 이름 앞에 쓰고, 그리고 그 판례가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를 판례집 이름 바로 다음에 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연방 항소법원 체계의 경우에 F.2라고 쓴 판례집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Federal Supplement 그리고 Second Edition이라서 F.Sub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례집 이름을 보시고 계십니다. 즉 연방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법원 모두 공히 공간되는 판례집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판례집의 번호, 그리고 그 판례집 번호 속에서 해당되는 판례가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 이렇게 기재하시는 방식, 그리고 괄호에는 그 판례가 판결이 나오게 된 그 연도를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예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뉴욕주의 대법원 판결이고요. 하나는 버지니아주의 항소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뉴욕 수프림 코트 하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코트 오브 어필, 이렇게 두 가지를 예시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판례, 당사자의 이름이 기본이 되는 판례의 명이 먼저 오게 되고, 쉼표, 그리고 판례집 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례집의 번호, 그리고 판례의 시작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 속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해의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정보와 법률 문헌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는 미국의 법률 문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고 하는 구분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즉 법률의 문헌으로서 어떤 정도의 효력을 가지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1차 자료라고 할 때에는 binding과 mandatory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구속적인 그러한 법률 문헌이자 근거를 1차 자료라고 하는데요. 일부 참고적 인 효력을 가지는 것도 존재합니다. 2차 자료는 모두 구속적이지는 않고 참고적인 효력을 가지는, 즉 non-binding, non-mandatory, 그러나 persuasive한 것을 2차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명령을 포함하는 법령, 그리고 판례가 1차 자료입니다. 연방의 모든 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연방법령에 대해서는 제정된 성문법으로서의 1차적인 문헌으로서의 근거, 효력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의 경우에는 주의 법령은 커먼로 기반으로 주의회가 성문화한 주법률이 존재하고 처음부터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효력 면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제정되어서 성문 형태로 존재하는 두 법률은 1차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령이든 주 법령이든 법령은 판례와 함께 동등한 권한이자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1차 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의 법령과 판례를 분석한 자료, 일대의 2차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발간해 온 Restatement라고 해서 실제법의 영역별로 존재하고 있는 Civil Law, Criminal Law 이렇게 영역별로 존재하는 Restatement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2차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treatise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학술 논문 그리고 이외의 2차 자료들이 있는데요. 학술 논문들은 우리가 Law Journal, Law Review라고 많이 부르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로스쿨에서 발간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학회에서 발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가 한마디로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날에는 미국의 법률 정보나 법률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여러분들께 접근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요. 유상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앞서 맨 위에 제시한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의 체계와 검색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연방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과 사법 체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이에 기초해서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을 법령과 판례 어떻게 표기하고 또 검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법률 정보, 법률 문헌의 체계와 검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